부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사병 예방지수가 위험 수위에 도달해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은행들이 시장금리가 급락하는데도 서민들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는 최근 수년간 계속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 준비가 100점 만점에 50에서 70점으로 낙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잇따른 유럽발 악재로 인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한동훈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유럽위기 재부각으로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4.62포인트 떨어진 1769.3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날 코스피 지수는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또 그리스도 또다시 채무 조정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소식과 함께 애플까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 3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기관들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줄이긴 했는데요. 한번 악화된 투자 심리를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기관이 1,735억 원씩을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를 위해 애를 썼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907억 원, 764억 원의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99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음식료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의류 정밀, 섬유의복, 철강, 금속, 건설 등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기아차만 올랐을 뿐 나머지는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검토 소식에 2.48%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애플의 실적 부진에 삼성전자도 1.03%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LG화학과 호남석유가 각각 2에서 3% 이상 내림세를 기록했고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등 정유주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상반기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소식에 3% 이상 상승했고요. 롯데쇼핑과 고려아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4억 6,041만 주, 거래대금은 3조 7,7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애플 쇼크로 IT 업종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예, 애플의 부진한 실적이 국내 IT 업종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애플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지난 3, 4분기, 그러니까 2012년 4월에서 6월 동안 88억 2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9.32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9달러보다 19.6%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치였던 10.35달러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 쇼크로 국내 IT 업종의 실적 우려감이 커지면서 IT주들이 대거 하락했는데요. 이날 국내 증시에서 캠트로닉스와 이라이콤, 인터플렉스, 이녹스 등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박현 동양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어 애플의 악재를 비켜갈 수 있지만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 대다수 국내 IT 기업들의 주가는 애플과 동조 흐름을 보인다면서 당분간 국내 IT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종훈 현대증권연구원 역시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5가 발표될 때까지 IT 부품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주요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실적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오늘 대우인터내셔널 등 주요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대우인터내셔널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각 등 수익성 재고 노력을 통해서 깜짝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5일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으로 올해 2, 4분기 영업이익이 68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1298억 원을 기록해 창사 이래 반기 기준으로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석유, 철강 등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액이 소폭 줄었지만 비핵심 사업부였던 산동 시멘트 지분을 매각하고 트레이딩 분야에서 핵심 품목에 집중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솔재지는 종이 제조의 주 원료인 펄프 가격 하향 안정화 덕택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솔재지의 2,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 62% 증가한 4,048억 원, 4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솔재즈 측은 인쇄용지의 주 원료인 펄프 가격이 톤당 600달러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면서 또 수익이 많은 산업용지와 특수지 매출이 늘면서 이익이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우건설은 악화된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대우건설의 2, 4분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26.3% 증가한 2조 1,900억 원이었지만 영업이익은 17% 감소한 1,319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신규 수주량이 전년보다 늘면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그 원가율 상승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손실 처리로 영업이익이 줄었다면서 하지만 3, 4분기부터는 주택 건축 부분에서 추가 수주가 예상되고 비핵심 자산 매각을 계획하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사병 예방지수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일기에 서울과 부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경남 김해 지역은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대체했습니다. 폭염경보는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기상 전문 업체인 K웨더는 오늘 오후 3시께 전국 주요 도시의 열사병 예방 지수가 28도를 넘어 위험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의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해당합니다. 또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겨주는 일부 재벌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시장금리가 급락하는데도 서민들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는 최근 수년간 계속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민들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2009년 연 7.09%에서 2010년 7.19%, 지난해 7.82%, 지난 5월에는 7.95%까지 높아졌습니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2008년 7.17%에서 올해 5월 5.74%로 뚝 떨어졌고 회사채 금리도 7.02%에서 4.01%로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금리도 5.27%에서 3.38%로 내려가는 등 기업과 정부는 저금리 수혜를 받았지만 서민들의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 준비가 100점 만점에 50에서 70점으로 낙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한국인의 은퇴준비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준비 정도는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은퇴준비 지수는 52.8점인데 반해 500만 원 이상은 63.4점으로 9점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총 자산이 1억 원 미만은 52.2점, 5억 원 이상이면 64.6점으로 12점이나 벌어졌습니다. 한편 건강 상태 또한 은퇴 준비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답한 집단은 은퇴 준비 지수가 67.2점이고
건강이 나쁘다고 답한 집단은 50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전체 회원국의 경기 침체 심화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데이터와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은 7월 유로존 비즈니스 활동이 6개월 연속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7월 독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한 구매관리 지수가 47.3으로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프랑스는 소폭 상승했지만 위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심각하다며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현지 시간 어제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기금의 신용등급 전망을 내린 것은 최대 출연국인 독일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3개국 신용등급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이어 기금의 등급이 향후 12에서 18개월 사이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면서도 기금의 신용등급 자체는 종전의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분당과 함께 신도시의 일기 대표하는 일산 중대형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홍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 일기 신도시 아파트의 심리적인 매매값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일산 신도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한때 경기 서북부 일대 명품 주거지로 명성을 떨치던 일산 신도시 아파트 값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지난 1980년대 말 정부가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성한 일기 신도시 중 분당과 함께 양대축을 형성했었는데요. 2000년대 중반 집값 급등 시기에는 이 지역 일부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호가가 2천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불과 5, 6년 사이 일부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거의 반값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무엇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이하 매물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네, 일산뿐만 아니라 평촌, 삼본, 또 분당 같은 신도시도 이 같은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신도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네, 한때 웬만한 서울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으며 가장 살고 싶은 주거지로 꼽혔던 일기 신도시였지만 지난 1992년 첫 입주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급속하게 건물이 노후화하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에 대규모 대체 주거지 개발이 잇따르면서 수요자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일기 신도시가 현재와 같은 가격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로 주택 노후화와 리모델링 규제 완화 무산,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따른 신도시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1990년대 초반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 신도시에 29만 2천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타운을 조성했지만 배드타운이라는 오명만 남기고 현재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주택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일기 신도시가 다시 터닝포인트를 맞을 국면은 없는 겁니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졌고 무엇보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주택 경기 침체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전세에 머무르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의 형태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기 신도시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잇따르고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일산을 예로 들면 대규모 파주 신도시가 북쪽으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행신, 화정, 중산, 탄현, 일산 이지구 등이 신도시 조성 우죽순격으로 분당도 광교, 판교 등 비공급이 현재와 같이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계속 방치될 경우 주거지로서 매력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부 박홍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와 연세대 의료원이 합작 설립하는 의료정보통신기술기업 후헬스케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후헬스케어는 건강을 통해 인간에게 무한한 가치를 준다는 의미로 ICT를 통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국내 중소형 병원을 겨냥한 병원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으로 스마트 의료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나그룹이 업계 최초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채용 전제형 인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나그룹은 지난 5월 합격한 인턴 668명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3주 동안 한화와 함께 플라이하이 인턴십 과정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턴들은 이번 여름방학뿐 아니라 올해 겨울과 내년 여름방학에도 인턴 과정을 이수한 후 근무평가와 대표이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면 고교 졸업 후 입사하게 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구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선정됐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국제전기전자학회 산하인 미국 전기전자학회 스펙트럼 라디오의 스페셜 리포트 지구에서 가장 빠른 것에서 분속 1080m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지구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소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기전자학회 측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의 현대 아산타워를 방문해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직접 시승하며 속도를 체험하고 기술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로 지금까지 25억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9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본안 소송에 대비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동시에 애플에게는 큰 손실을 안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언론은 애플이 3조 원이 넘는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7월 25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KT 올레 ITV에서도 저희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저녁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